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마의 재능 단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이슬람 진행하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 구독자분께서, 철사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감사하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우리 또, 슈슈님이라는 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현실에 진짜 지쳐가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 응원들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누구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응원이나 뭐 칭찬의 말들. 그러나 그런 작은 말들 하나가 그 사람이 또 그날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던가 원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참 이 인간관계라는 게 멀고도 가깝고, 그죠? 높고도 낮고, 참 어렵습니다. 다방형의 어떤 유리로 가득 차 있는 방에 들어선 느낌이야. 그 유리로 된 방에서 나는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도 나를 보지만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는 게 맞을까?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 고민하며 마치 사르트르가 고민했던 어떤 그런 대자직자 존재의 고민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죠? 자, 시작부터 뭐 이렇게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제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성직자들이 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사학자이자 심지어 이제 이슬람을 왜곡하는, 이슬람의 역사를 왜곡해서 다시 변형시키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악마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슬람 사회를. 그래서 코란 자체가 그냥 모순 덩어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죠? 반복적이며 인과성이 하나도 없는, 그냥 난폭함을 조장하는 책이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분석을 통해서 이 동양학자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마호메트가 이제 부도덕하면서 아주 그냥 음탕한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마호메트는 그냥 남봉꾼인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종교학자, 특히 동양학자들에게는 더욱더 남봉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사상과 학문 억압받고 이슬람 과학이 특히나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과학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가 돼버리냐면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걸로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유럽에서 시작됐던 걸로 시초가 유럽으로 변경돼 버리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쓸모 없었던 건데 뭐 해준 거다? 유럽 문명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슬람의 과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개조시키고 발전시켜주는데 도움을 줘버리는 이런 역행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왜곡이 일어났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학이라는 거는 단지 뭐예요?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보시면은 동양학은 말이 동양학이지 학문이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그냥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뭘 비방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그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유럽인의 견해를 대변하는 거였고, 유럽의 예술가 작가들이 이슬람 주제로 남긴 작품들 다 어때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난폭함, 성적인 어떤 아주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데빌, 악마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괴물로 묘사되어 있다. 완전히 뭔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인간성의 상실이라든지, 그런 아주 파렴치한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명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리처드 버튼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게요. 뭐, 에버하르트라던가 이런 작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종의 뭔가 유럽에서 얻기 힘든 이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사람인데, 유럽에서 얻기 힘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슬람 세계를 찾았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무슬림 여자를 한번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이슬람 여자를 한번 이게 식사해 보려고 이팅 이슬람 여자를 하려고 식사하려고 이제 이슬람 세계를 방문했다. 그래서 하렘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뭐 이제 그림 뭐 이런 것들로 하렘을 다룬 것들을 이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냐. 19세기의 뭐 화가, 작가들의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였잖아요. 뭐가? 하렘이. 와, 하렘에 가면 어떨까? 정말로 여자들이 다 옷 벗고 앉아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술탄이 되면은 그날 자고 싶은 애 한 명씩 선택하는 걸까? 막 그런 환상과 이런 어떤 상상을 통해서 예술 작품화 시켰는데, 이 예술화 시킨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비하의 가능성도 있겠죠. 폄하의 가능성이 어디서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예술화된 예술성에서 폄하의 가능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악용되고 이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리처드 버튼이라든가 에버하르트 같은 작가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유럽에 있어서 이슬람 문명을 스파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이슬람 문명 가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무슬림 여자들을 취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차지했겠어. 하룻밤을, 그죠? 자, 루누아르 같은 경우에도 알제리를 방문했어요. 오기스트 루누아르 아시죠? 루누아르도 알제리를 방문했는데 뭐 알제리 가가지고 알제리 여자들이랑 잤다 어땠다 이런 얘기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루누아르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평가 절하시키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쉬하는 건지, 루누아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위대한 화가가 하렘에 가서 그 짓거리를 했다라는 건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루누아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 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알제리 방문한 건 맞아요. 알제리 방문해가지고 이제 알제리 여자를 그렸어요. 알제리 여자를 그렸다. 사실상 루누아르의 작품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들 바로 에밀 졸라가 생각납니다. 에밀 졸라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책을 추천드리면서 몇 개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할게요. 제가 에밀 졸라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우리 루누아르를 하면 왜 에밀 졸라가 생각나느냐? 바로 루누아르 그림 중에서 물랭 드 라 갈레트라는 거 표현해야 되나? 물랭 드 라 갈레트? 하여튼 이런 이제 뭐 무도회장 같은, 이런 연회장 같은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근데 거기에 이제 에밀 졸라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무대로서 그 물랑드 갈레트라는 곳, 그런 연회장 같은 것을 무대로 삼는다. 소설의 배경으로서.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서구인들은 뭐예요? 이슬람의 탄생으로 생겨난 이런 문제라고 치부했던 요소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해결을 사실상 안 해줘도 돼요. 그죠? 누가 뭐 무슬림이 해결해달라 그랬어? 자기 문제들? 유럽인이 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안 했단 말이야. 마치 그것은 우리 고종 황제하고 우리 민자영이 누구예요? 명성황후잖아. 고종하고 민자영이가 저기 외부의 청나라 세력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뭐 이모군란 같은 거 해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응? 동학농민운동 해결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민자영이하고 고종이 나라 팔아먹는 중심지에 있는 지금 현대 지금 어떤 그런 느낌과 비슷하죠. 아무튼 간에 정치 얘기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으로 외세 세력 끌어들여가지고 자국의 어떤 반란도 아니야 사실. 이모군란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어째서 반란입니까? 그럼 반란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것처럼 서구인들도 뭐예요? 야, 이슬람 너네 수술해야 된다. 수술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 해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슬람의 문제를 수술해주겠다고. 누가? 유럽인들이. 자,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뭘 저지른다? 죄, 그죠? 신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의 사상과 역사가 이슬람과 막 무슬림 이런 것들은 다 악마 같은 자라고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밑밥을 깔아야 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성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크리스찬이 있으면 제가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단독자님,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왼쪽 뺨 맞으면 오른뺨 내밀어라, 그런, 뭐, 경전에 있지 않아요, 성서에.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원적인 배타성이 있어요? 유일신 자체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배타성의 그냥 결정체잖아. 완벽하게. 그죠? 왜? 로마 시대 때 어땠어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였어요. 그리스 문명에서 이어받았던 어떤 제우스라든가 이런 것들, 뭐 유피테르, 마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셀레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 오면서 자국의 어떤 민족 종교인 것처럼 이어받아가지고 로마 시대 때
황제의 통치 아래서 여러 이제 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 군, 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식민지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스렸는데 그 로마 제국의 통합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분열의 역할을 한 게 뭐예요? 크리스천니티잖아, 크리스천니티. 그죠?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거 부정하는 거는 뭐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야. 종교학자도 아니고 그냥 잡초 나부랭이 같은 인간이에요.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자, 이런 크리스천니티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이라는 이 존재와 전제가 배타성으로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신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고, 그죠? 성자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유일신 배타성이 뭘 만든 거예요? 로마 제국의 분열을 가져왔다. 틀려요? 제 말?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럼 이런 배타성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크리스천니티에서도 보는데 그러한 문명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또 이슬람에 대해서도 또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 거야. 그러면 이슬람은 안 그러냐? 이슬람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 참,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봤을 땐 정말 문제가 많죠. 종교가 배타성을 버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진짜 인간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종교가 배타성을 갖고 있다면 갖고 있는 순간 그 자체로서 종교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저는 옛날에 무슨 뭐 원시 종교, 자연 종교처럼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신의 노여움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배타성은 확실히 몰아낼 수 없다면 어떤 종교도 인류를 위한 종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서구학자들은 여행을 통해서 이슬람을 보면서까지도 왜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말이 학자이지. 이슬람 문명 깔려고 파견된 애들이 이슬람 문명을 본 거예요, 눈으로. 실제로 하렘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들어갔지. 어떤 술탄이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인 유럽 사람을 안에 하렘을 구경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상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야. 화가들이 왜곡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무슨 뭐 진짜 푸죽강 같은 곳인데 마치 막 진짜 황금궁전처럼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서구학자들이 이슬람에 가가지고 이슬람 문명을 직접 보면서도 물론 하렘까지 들어가지는 못했겠지만 보면서도 뭘 했어요? 왜곡했다.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왜곡 탄압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맞서가지고 이 약탈당한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다시 재건을 위해서 뭘 했다. 이슬람인들이 어떻게 투쟁했는가? 맨날 약탈당하고 왜곡당하고 무시당했다는 얘기만 계속하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슬람 사회에서 투쟁이 일어났는가? 누구를 향해? 서구학자, 유럽을 향해 투쟁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재밌지만 유럽 사회 자체, 유럽 문명 대륙 자체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 문명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서구 문명 중에서도 이제 이슬람, 중동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 이슬람의 이러한 어떤 문화적 영향권, 종교적 영향권에 있었던 이 나라들, 여기 중앙아시아라고 표현해야 되나? 중앙 쪽하고 이렇게 남부 쪽으로 쭉 내려가는 쪽 있죠. 아프리카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그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문명과의 싸움이죠. 이슬람과 크리스천의 싸움이었다, 사실상. 엄청난 큰 분쟁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상상하기 이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들도 일어났을 거고. 자, 그럼 저항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한번 이런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부터는 바로 그 내용을 언급할 거예요. 유럽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어떤 투쟁을 했는가. 식민주의가 대두화되면서 자꾸 이러한 이슬람의 문명의 고유한 우월성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이슬람 초기의 역사에서 효과적이던 저항 방식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유럽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행정 능력 있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따라가기가 어려웠지. 유럽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학문을 전달했지만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슬람 사상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슬람 세계를 통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뭉치지 못하면 유럽에 잠식돼 버린다. 집어삼켜져 버린다.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이슬람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마음,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라비아 반도가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최초의 시도가. 그래서 언제냐? 1900처럼 보이네. 1700 언제냐? 바로 87년이라고 해야 되나?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2년 전이죠. 바스티유 감옥 습격당하기 전이죠. 그래서 사망했던, 그러니까 이 1787년에 사망했던 사람 중에서 이븐, 아부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븐 아부드 와하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와하브라고 우리가 말합시다. 와하브라는 사람은 뭘 했냐? 바로 전쟁에 휩싸여 있었던 아랍 부족 국가들을 통일해봅니다. 통일해버려가지고 현대적인 국가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븐 아부드 와하브가 엄청난 업적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아랍의 현대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발판을 쌓아줬다. 누가? 와하브가. 그래가지고 믿음을 되찾고 극기와 경건함을 통해서 일종의 희생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슬람의 근본 가르침에 복종하고자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순 없다. 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나라 중에서 사우디 아시죠? 산유국으로서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우디가 그렇게 또 돈 투자해가지고 유명한 늙은 선수들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돈 많이 주면서, 그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이제 이 이븐 아브드 아하브, 이름 어려워. 아하브라는 이 남자의 사위 이름이 뭐였냐면은 사우드입니다. 사우드. 이븐 사우드가 세운 나라입니다. 자, 재밌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븐 와하브의 사위였던 사우드, 이븐 사우드가 건국했던 나라가 사우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인도 대륙에서는 또 이제 수피 철학자가 또 활약을 하는데, 사우디가 누가 세운 나라인지 이제 아시겠죠? 인도에서는 수피가 뭐였어요? 양털을 의미하는데, 왜 양털이냐? 양털로 만든 어떤 그런 옷감을 입고 다녔다. 누가?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수피라 부르고, 신비주의를 뭐라 불러요? 수피즘이라 부르죠.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피 철학자 중에서 왈리왈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1763년에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데스. 이건 다짜잖아. 사자가 갑자기 기억 안 나. 죽을 사자가. 어쨌든 사망. 그래가지고 이슬람 전 체제를 제고하려는 시도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 이 수피즘 신비주의 철학자가 1763년에. 그러니까는 이제 이슬람 세계를 현대적으로 만드는 어떤 발판을 만들었던 누구? 알 와하브 이전이겠죠. 1763년에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당시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이러한 수피즘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결합시켜라. 야, 신비주의가 그냥 니들끼리만 신비주의 야부리 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아디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를 결합을 하지 않으면 섞지 않으면 우리의 신비주의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냥 미친놈들이 짓거리는 어떤 그런 샤머니즘 그런 느낌에 불과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사회적 정의와 수피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결합을 강조해서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 누가? 왈리 알라라는 인물이. 이름 참 특이하죠? 왈리 알라. 그래서 이 왈리 알라는 모든 종교가 어떻다?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 근원을 파고들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 종교학적으로. 근데 왜냐? 자연 종교에서 모든 종교가 시작한다고 보니까 근원을 보면은 모든 종교가 단이란 일자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다가 신의 개념을 끌어들이면 안 되겠지. 인격신 개념 끌어들이지 말고 자연적인 종교로 봤을 때는 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슬람 철학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왈리 알라도 변해가는 이러한 시대, 18세기면은 사실상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태동기잖아요. 태동기. 그런 태동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포드 테일러 컨베이어 시스템도 나오면서, 이제 물신화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사회가 도래할 거 아닙니까? 모더니즘 사회로 가면서. 그 전에 있었던, 물론 몇백 년 전이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만 어떤 그런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거를 내다봤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그런 깨어있는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개혁이라던가 여러 이제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이슬람 문명을 식민화시키고자 하면서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유럽 제국주의였으니까. 그래서 이슬람 세계 곳곳에서 저항의 불꽃이 커져 나오는데
수단 아세요, 수단? 수단이라는 나라도 사실상 이제 이슬람화 되어 있었는데, 바르게 인도된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마디래요, 마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마디인데, 이 마디라는 바르게 인도된 사람이라는 이 마디로 알려진 아메드, 마호메트 아메드라는 사람인데, 이 아메드가, 영국 군대에 맞섭니다. 영국 군대. 맞서가지고 뭐라냐? 마침내 수단에다가 이슬람 국가를 만듭니다. 창건.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 영국 군대에 맞서다가 이제 마호메트 아메드가 이슬람 국가를 창건한다. 이게 언제였냐면 19세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투쟁이었던 거지. 싸워서 쟁취했죠. 그리고 리비아. 여러 나라들, 이런 공간들, 이런 장소들, 도시들이 사실상 다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왜냐면은 서구 제국주의에 맞섰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면서 동시에 기독교 문화와 다른 문화를 찾으려고 했으면은 당연히 기독교 문화의 대척점에 있는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리비아 수단이 그랬다.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여기서 이제 마호메트 알리 알 사누시, 이름들 어렵다. 이슬람이니까, 그죠? 이름 어렵다. 사누시라는 사람이 이슬람의 부활과 개혁을 위해서 학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사누시 학파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야, 무장투쟁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지식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토니오 그람시가 뭐 이거랑은 뭐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알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유기적 지식인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뭐에 맞설 수 있다? 자본가들에 맞설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더 이상 노동자들의 집단, 그런 코민의 냄새가 나지만 코민의 우두머리가 될 인간들은 반드시 지성인이어야 된다라는 마인드. 그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마인드와 유사하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사실상 어떤 뭐예요? 레닌주의에 이어가지고 와서 좀 더 변형되고 확장된 형식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알티세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람시가 주장했던 게 그런 유기적 지식인인데 그람시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슬람 문명도 맞서기 위해선,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천이티 유럽 국가에 맞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무장투쟁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문화, 학파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식과 지성을 갖추지 않으면 결코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슬람 사회가 일름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지식과 학문에 대한 중요성을 중시해 왔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정말 올바른 생각이죠, 사실. 근데 그래서 사상이라던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사상이라던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억압당해버리면 그토록 빠르게 침식과 지배가 가속화되는 경향성을 띠죠. 그래서 지배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알제리,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데 뭐 얘기할 거고, 인도도 얘기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런 제국주의에 뭉쳐가지고 싸웠는가가 이제 이어나가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